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비상 박영민 내신을 준비하는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청산별곡이라는 수업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청산별곡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자, 생각열기를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런 노래는 정확히 막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불렀던 거죠. 그럼 문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전달을 했을까요?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문학? 입에서 입으로. 자, 입구자 사용해서 구비문학이라고 해요. 자, 구비문학의 특징은 구전성,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청산별곡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고려시대의 가요였다 또는 민요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청산별곡을 배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고려시대의 가요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고려 가요라고 부르느냐? 바로 일반 평민들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고려 가요 또는 고려 소교 또는 민요적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다 평민만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평민이 불렀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하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을 선생님은 3개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3가지의 특성을 지금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냥 일단 자, 여러분들 출출하죠? 출출할 때 우리는 컵라면을 먹어요. 컵라면은 몇 분 후에 먹어야 되죠? 컵라면이 익는 시간 3분 후겠죠? 자, 일단 고려가요의 특징이 이 3분 후에 있다는 거 적어두세요. 교재에. 아시겠죠? 자, 3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를 의미할까요? 3, 음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3음보는 무슨 소리냐면 이 보가 발걸음 보자예요. 그래서 세 발자국 아니면 새 덩어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뭐가 있죠?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 자, 몇 음보인지 한번 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3음보죠. 그래서 이 3음보는 민요적이고 가요, 평민들이 많이 부른 가요에 많이 사용되는 음보예요. 운율이에요.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분은 무슨 소리냐면 분연체라는 거예요. 분연체가 뭐냐? 연이 나눠져 있죠. 각 연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특징이냐면 이전에 고려가요 전에 우리가 배웠던 시대의 문학은 무엇일까? 고려가요 전에 배웠던 문학. 향가라고요? 그죠? 향가죠. 신라의 향가라는 작품이 갈래예요. 그러면 신라의 향가의 특징은 뭐였냐면 4구체, 8구체, 10구체. 기억나세요? 그래서 가장 완성된 게 19체 향가죠. 그럼 19체가 무슨 소리냐면 19체는 10줄이란 얘기예요. 10줄. 자, 10줄이다. 그럼 이거는 연이 있다 없다? 연구분이 없다는 거죠. 자, 향가는 연구분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고려가요부터는 연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연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분연, 연을 나누면서 각 연마다 동일한 가락을 넣었어요. 그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하죠.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거의 마지막에 계속 단락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음들을 우리가 후렴구라고 하는데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상당히 독특해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고려가요의 대부분의 특징이 3분 후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선택지에서 찾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청산별곡이 무슨 뜻이냐면 이 청산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청산에 가고 싶은 이유는 뭘까? 청산에 가고 싶은 이유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현실이 괴로우니까 청산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약간 애상적이에요. 애상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 슬플 애자거든요. 슬플 애자. 그래서 슬픈 감정. 또 현실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가 청산이랑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산이랑 바다에 못 가요. 그래서 체념하고 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운율은 방금 얘기했듯이 삼음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32조라고 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걸 우리는 글자 수를 가진 운율이다라고 해서 수, 율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당연히 음보니까 모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32조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예요. 자, 삶의 고뇌 뭐예요? 괴로움이죠. 괴로움. 비애 슬픔이죠. 그래서 고뇌, 비애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주제고요. 특징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된 상징들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상징들. 자, 그리고 19에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몇 번만 반복해도 반복이라고 할까요? 쌤이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몇 번만 반복해도? 두 번만 반복해도 강조라고 하죠. 자,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도 형성돼요. 그쵸? 자, 그리고 구전되어 오다가 구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얘기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죠.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문자로 기록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유행하던 구절이 다른 시에 또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기도 하고 없었던 후렴구가 조선시대 임금이 듣기 좋은 후렴구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기록되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고려가요는 아까 누가 불렀다고요? 고려의 평민들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야한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야한 얘기들은 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고려가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산별곡이다. 자, 어떤 시대의 노래? 고려가요고요. 3분 후라고 하는 특징 꼭 기억하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본문 갑니다. 자, 청산별곡의 본문은 사러리 사러리 라따로 시작해요. 자, 사러리 사러리 라따 어디에 살고 싶대요? 청산에 살고 싶대요. 청산에 사러리 라따. 자, 선생님이 이거를 청산에 당연히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왜냐? 이 화자가 가고 싶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고 싶은 공간은 화자의 이상향이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이상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뭐 좋은 대학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버티고 잘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향이라는 곳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가고 싶은 곳이에요. 자, 쌤이 이걸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청산이라는 이상향하고 자연, 실제 공간이 있어요. 실제 공간인 자연하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상당히 헷갈리게.
그래서 똑같은 청산이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실제로 내가 즐기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걸 뭐라고 해요? 자연을 즐기는 거? 자연 친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실제로 막 즐기는 윤선도 같은 선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선도 같은 선비들이 즐기는 공간은 실제 현실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청사는 자연으로 보이겠지만 자연이라는 그냥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가지는 못했으나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현실이 너무 어때? 괴로우니까, 현실이 괴로우니까 도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도피하고 싶은 곳. 그래서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에요. 속세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속세는 어쨌든 자연 친화적 시든 이상향을 노래하는 이 청산별곡이든 부정이에요. 속세는 인간 세상 괴롭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선시대 선비들이었고 고려시대의 평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 차이점 기억하시고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청산을 이야기한 이유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사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은 이번 강의에서는 살고 싶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살얼이 났다. 자, 글자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글자 수, 음수율, 세 글자, 두 글자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3, 3, 2조의 음수율을 가진다. 자, 그 다음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는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청산이 상당히 뭔가 화려하고 좋은 공간이어서라기보다는 소박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공간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라고 할 때 이 살얼이 났다를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요. 자,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청산별곡은 나오거든요. 왜 해석이 여러 가지냐? 왜 그럴까요? 구전성 때문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기록하는 과정에서 또 그걸 기록했을 때는 또 훈민정음의 초기 단계였으니까 지금 현대어로 해석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살고 싶어라라고 하는 소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 청산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속세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후회와 아쉬움의 마음일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살 것이다, 살리라, 나 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살리라라고 하는 의지의 마음이기도 하다. 자, 셋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기준을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해석하는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라? 이건 뭐죠? 이거는 가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뭘까요? 가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후렴구예요. 우리가 얘를 후렴구라고 부르거든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라. 자,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청산별곡의 특징 중에 하나,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성인 후렴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이응음을 통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요. 우리가 리을, 이응음이 어떤 소리죠? 어떤 소리죠? 울림소리 기억나세요? 울림소리.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었죠? 자, 울림소리가 뭐예요? 노란 양말. 노란 양말. 이게 뭐예요? 약간 소리를 마찰을 시키지 않고 입에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거나 양옆으로 흘려서 내는 소리죠. 그래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상당히 경쾌하죠. 그죠? 자, 그 다음 특정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군다. 자, 각 연마다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반복하니까 운율을 형성하겠죠? 그리고 흥을 돋우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은 좀 약간 어때? 애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후렴구가 경쾌하니까 흥을 돋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흥을 돋운다는 의미에서 고려인의 낙천적 성격을 볼 수 있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되게 괴롭지만 후렴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거나 흥으로 풀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 자, 각연을 분절한다. 자, 이것도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인 뭐예요? 분연체를 만들어주는,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분연체, 연을 나눠주고 분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각 연마다 반복되니까 구조적 통일성, 그리고 안정감도 줄 수 있겠죠.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후렴구의 기능이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죠. 크게 잘 이해하시고, 자, 선생님 여기다 별표. 자, 여러분들도 별표 하시고 후렴구의 기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한 번만 넘어갈게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자, 여기에 구조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문장의 구조의 특징. 여기 AA, BA 구조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볼 건데, 자, 한번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살얼이 났다. 자, 살얼이가 A, 살얼이 또 A. 같은 글자라는, 같은 식구라는 거죠. 그죠? 같은 식구가 2번 반복된 다음에 다른 식구가 들어왔어요. B, 다시 살얼이 났다. A. 자, 이렇게 AA, BA 구조가 등장하게 돼요. 자, 후렴구에서만 운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AA, BA 구조랑 사문보, 3, 3, 2조를 사용해서 뭘 만들어낸다?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산별곡에서 운율을 만드는 방법은 그게 3가지겠죠? 첫 번째, 후렴구의 반복. 2번째, 3, 3, 2조나 사문보 같은 음수율, 음보율의 반복. 그쵸? 3번째, AA, BA 구조. 이렇게 운율을 만드는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연에서 할 얘기가 많아서 선생님 좀 많이 얘기했어요. 2연 갈게요. 자,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자, 지금 우리는 울어라 새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새는 감정이 우는지 웃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새가 우는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당연히 화자가 자신이 슬프니까 새가 슬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 새예요. 자,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 그래서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대상을 뭐라고 할까요?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대상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새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슬픔을 심화하는 또는 화자의 감정을 심화하는 사물들, 감정을 심화시키는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물들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화자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죠.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는구나 라고 지금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표 찍어주고 영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울어라 너 울어라 계속 울어라 막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 울라는 얘기를 노래하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라라는 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자가 슬프니까 울어라 울어라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아마도 아침에 막 우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화자가 뭔가 삶의 비애, 슬픔을 느끼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널 나와. 자, 여기서 널 나와는 나와 좀 기억하세요. 해석할 때는 비교격 조사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이게 왜 비교격 조사냐면 너보다 씨름 한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많은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여기서 화자겠죠, 화자. 자기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슬프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슬픔이 많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화자가 누구보다? 너보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애는 누구예요? 새죠. 자, 새를 너라고 하면서 감정도 있고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처럼 뭐 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죠. 그쵸? 새를 의인화해서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고 일어나서 운다는 건 화자가 그만큼 뭐야? 같이 너보다 더 슬프게 운다는 건 비애와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어는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애, 삶의 비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화자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서 이 화자의 비애를 화자의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화자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뭐 유랑민, 실현한 사람, 좌절한 지식인,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자, 유랑민이라면 유랑민이 무슨 뜻이에요? 땅을 잃어버린, 그리고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마도 고려시대에 좀 불안했던 어떤 정세에 고향을 잃어버린 유랑민을 주인으로 할 수 있겠죠. 주인공으로. 자, 그래서 화자에 유랑민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유랑민의 삶의 비애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실현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현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임을 잃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너무 슬픈 거죠. 그 다음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좌절한 지식인의 삶의 고뇌와 비애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3명으로 이제 우리가 압축시켜서 볼 건데요. 화자를 3명으로 크게 확인해 볼 거예요. 계속 해석하면서. 그래서 유랑민일 수도 있고 실현한 여인일 수도 있고 또는 좌절한 지식인, 양반층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3명 다 어떤 사람들이요? 뭔가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상적 감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상적 감정.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사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얄라리 얄라는 항상 반복되는 후렴구니까 넘어가고요. 자,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여기서 가던 새는 뭐겠어요? 날아가던 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의미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날아가던 새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화자를 3명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유랑민으로 본다면 유랑민의 슬픔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새가 날아다니는 벌드, 새가 아니라 밭이랑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채소를 남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새밭이라고 하는 밭이랑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밭이랑.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유랑민의 슬픔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뭐예요? 둘 다 던이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를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물 아래를 물 아래, 여기서는 의미적으로는 청산바다와 대조되는 속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세모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속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화자가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공간, 그리고 또는 지금 속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던 새 본다. 똑같이 A, B,
A 구조를 또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또 반복되고 있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속세의 화자를 세 명으로 또 볼 수 있는데, 자,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의 해석을 이렇게 세 개로 하게 됩니다.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시의 해석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까 쌤이 얘기한 세 명의 화자에 다 대입시켜서 해석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유랑민의 쟁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익 묻은 장글을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끼 묻은 쟁기라면 뭐예요? 갈던 밭이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밭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떠나왔잖아, 자기 고향을. 그쵸?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유랑민의 슬픔 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농사 짓는다 못 짓는다? 지금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끼가 묻은 거야. 이해되시죠? 농기구. 자, 다음 날이 무딘 병기일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날이 무디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 병기는 우리가 좌절한 지식인이라든지 양반들이 사용하는 무기 같은 건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왜냐? 좌절한 지식인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날이 무뎌졌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 실연한 여인이라고 봤을 때는 은장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여인들이 예전에는 품속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거든요. 왜 품고 다녔겠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은장도를 품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장도는 여인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 했을 때는 실현당한 여인의 은장도니까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어쨌든 셋 다 뭐예요? 좀 약간 농사도 못 짓고 좌절한 지식인이고 임도 옆에 없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의 이 사면의 주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을 얘기해서 날아가던 새를 보든 갈던 밭이랑을 보든 약간 슬프고 상실된 마음을 표현해요. 자, 그러면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날아가던 새를 보는 건 화자의 상실감, 비애감으로 보고요. 갈던 밭리랑으로 해석하게 되면 유랑민의 슬픔이고 또 미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 아래 갈던 밭을 계속 보는 거니까 미련을 가지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연한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사실 이 화자의 상실감으로 다 해석이 되죠. 그죠? 이미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새가 이미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해석들 이해되시나요? 화자의 종류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후렴구 계속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넘어가서 1인공 덜인공하야 나지란 디네와 손겨. 자, 이럭저럭 해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럭저럭 해서 이러저러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자, 낮은 그냥 대충 지냈다는 거예요. 뭐 되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낮이 지나갔어. 그런데 올 사람도, 오리도는 여기서 이어적게 된 표현이고요. 올이, 갈이 이렇게 해석해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하리라를 느낌표로 바꿔주면 비탄과 절망의 마음이 더 잘 살아나면서 해석에 밤이 고독의 시간, 여기서 절대 고독의 시간이에요. 왜? 그냥 낮은 이럭저럭 해서 지내긴 했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거야? 너무 고독스럽고 그리고 너무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마음이에요? 절대적으로 어떤 고독감이 부각되는데 이 부각하려고 사용한 게 뭐예요? 낮과 밤의 시간적 대비죠. 시간적 대비, 상황의 대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많이 왔어요 벌써. 5연까지 왔죠.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자, 뭐예요? 어디에 던지려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자, 이렇게 해석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자,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물음표 꼭 붙여주세요. 고전 문학에는 문장보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물음표를 좀 붙여주셔야 얘가 지금 한탄의 마음, 한탄하고 있다는 걸 잘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돌이 누구를 맞추려는지 모르겠지만 날아온 거야.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자, 미리도는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는 사랑할 사람도인데, 자, 괴리도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둡시다. 고전에서 괴다, 고이다, 뭐 곱개역이다 이런 건 다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어요. 아까 앞에서 밤에 이 사람이 뭘 느낀다고? 고독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너무 지금 외로운 거죠. 그런데 돌까지 날라온 거야. 돌까지 날라와서 맞아서 운다. 그러면 이 운다는 표현은 뭐겠어요? 운다? 직접적으로 화자의 어떤 슬픔, 그 다음에 그냥 맞아서 울기만 하는 거니까 체념의 감정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돌이 날아왔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날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재수가 없어서. 그럼 그 재수가 뭐예요? 재수. 우리가 고전에서는 보통 운명에 순응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오거든요. 선조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화자가 지금 현재 이 비애감을 느끼는 이것조차 이 사람이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돌은 뭐라고요? 운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돌을 맞아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 아파! 이러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는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순응하고 그냥 체념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청산편하고 바다편이 나뉘게 되는데요. 자, 넘겨볼게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발아래 살얼이 났다. 자, 청산에 살고 싶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어디에 살고 싶다고 해요? 바다에 살고 싶다고 해요. 이 바다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바다가 바로 화자의 이상향이 됩니다. 뭐랑 같은 의미? 청산과 같은 의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바다는 자연일까요? 아닐까요? 자연이 아니겠죠. 자연이 아니에요. 실제 공간, 진짜로 파도가 막 철썩철썩 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뭐 하고 싶어? 이상향, 도피처로 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다에 살고 싶다. 남아자기 구족에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 남아자기 구족에, 남아자기는 그 해초 같은 거거든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해초. 그 다음에 구족에는 굴과 조개. 바다에 가면 그냥 널린 거.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소박한 음식이겠죠. 이 소박한 음식들 앞에 1연에서 나왔던 머리, 다래와 대응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청산편과 바다편이 1대1로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 같은 의미로 보이겠죠? 그 다음 먹고 발아래 살얼이 났다 또 반복되니까 우리 A, A, B, A 구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면요. 시상전개가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1연하고 4연을 청산노래, 5연하고 8연을 바다노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청산편, 바다편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근데 왜 5연하고 6연이 바뀌었냐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전되면서 기록되는 과정에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더 많은 연이 있었는데 그 연들이 없어지면서 좀 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크게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고요. 우리는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면 청산편과 바다편이 대응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7연으로 가볼게요.
7연. 가다가 들어라. 어떻게 해석할까? 듣는구나 이런 소리예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듣는데 어디 가다가 들을까? 애정지 가다가 듣는구나. 자, 여기서 애정지는 어디냐면요. 애정지.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 뭐 이런 뜻이에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 어쨌든 여기는 뭐예요?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현실 공간이죠. 그럼 부엌은 일하러 가는 공간이에요. 그쵸? 뭔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뭐 밥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해석, 이 줄의 이행의 해석이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자, 사슴이. 여기서 이 사슴이를 우리가 진짜 사슴 있잖아요. 진짜 사슴. 걸어다니는 동물. 그리고 사람이의 오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기가 뭐냐면 잘못 기록된 것. 원래는 이게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 사슴 분장을 한 광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게 주체잖아요. 그쵸? 우리가 시에서 문학에서는 이걸 행위주체라고 하는데 이 행위주체가 세 종류로 또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사슴이 집대, 여기서 좀 약간 PPT에 고어가 잘 안 써져서 그러는데 얘는 장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이 뭐냐면 악기예요. 이렇게 좀 현악기처럼 깡깡이라고 불리는 좀 약간 엥 뭐 이런 소리 내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그래서 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연주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연주하는 것을 듣는구나. 자, 어쨌든 뭔가 어떤 소리를 듣는데 연주하는 걸 들어요. 그런데 이 연주하는 사람이 사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사슴 분장의 광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듣는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듣는다. 들으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뭐 해요? 우리 힘들 때 보통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노래를 듣든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만약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걸 듣는다고 하면 마치 서커스를 보듯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별표하시고 이게 이 7연의 주제예요. 사실 7연의 주제. 7연의 주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 왜? 현실에서 얘가 지금 바다에 가고 싶었잖아요. 청산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있다 없다? 없었죠. 그냥 돌 맞아서 울고만 있었잖아요. 체념했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막 켜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상상한다. 우리도 막 되게 좀 현실이 괴로울 때 이상한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얘도 이상한 상상을 해본 거지. 그죠? 약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약에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켠다고 하면 사람이 연주하는 거니까 사람의 연주, 음악을 들으면서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심정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음악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사슴 분장의 광대라고 해석을 한다면 당대의 산대노름과 결부시켜서 산대노름이 뭐예요? 광대노름, 뭐 이렇게 마당극 같은 연주를 하는 거죠. 공연을 하는 거. 그래서 공연을 얘가 아마도 담 너머로 뭐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해석이 또 다 가능합니다. 해석이 이렇게 많냐고요? 아까부터 얘기했죠. 자, 고려가요는 구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 해석들은 주체가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어떤 사람에 대입해서 볼 것인지 잘 기억하시고 연결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어떤 학교에서는 1학년 선생님들은 그냥 하나의 해석만 알려주시고 이것만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의 기본은 일단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니까 학교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의 강의랑 비교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신은 보통 우리가 7회독하라고 하거든요. 7회독. 교과서를 7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다 보면 훨씬 더 잘 기억이 나고 나중에는 그냥 봐서 해석이 그냥 이렇게 깨끗한 본문을 봤을 때 바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석 3가지 다 잘 해봅시다. 그 다음, 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뭔 소리야? 그쵸?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가다가 얘가 어디 간다고? 애정지를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음악을 막 들었어요. 근데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사실 뭐 많이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가는 거야. 가다가 갔던 배부른 독이 있는 거야. 독은 항아리, 술 항아리를 얘기해요. 술 항아리가 있는 걸 보고 설진 강수를 빚는구나. 자, 여기서 강수는 자, 중요합니다. 별표 술이에요. 술. 이 술은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고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위로의 수단이죠. 여러분들 뭐 술을 아직 당연히 마실 수 없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가끔씩 한 잔씩 하는데 그 술은 보통 괴로움을 잊기 위한 수단이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현실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지나가다가 배부른 독에 있는 술을 빚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롱꽃, 누룩이 매화. 자, 여기서 조롱꽃은 조롱박꽃. 자, 조롱박꽃, 호박꽃. 무슨 색일까요? 누런색이거든요. 노란색. 자, 노란색의 조롱박꽃이 누룩이 매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조롱박꽃이라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의 누룩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이 누룩은 효모예요. 술을 만드는. 술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건데 자, 이 누룩이 매와서 여기서 맵다는 얘기는 누룩의 냄새가 맵다는 거야. 누룩의 냄새가 매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란 누룩의 냄새가 매워서 잡사와니 자, 약간 막걸리 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옛날 술들은 다 막걸리나 동동주처럼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발효주들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누룩의 냄새가 매워서 나를 잡으니 자, 항아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술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 마시고 싶잖아요. 먹고 싶고. 이 사람도 술 냄새를 딱 맡고 그 술 냄새가 나를 붙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봐봐. 술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술을 마신 건데 자, 술이 나를 붙잡았다고 주객전도된 표현을 어쨌든 사용할 수 있죠. 주객전도된 표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요? 잡사하니 내 어띠하리 있고 자, 내 어띠하리 자, 내 어띠하리 무슨 소리야? 내가 어찌 할까? 이런 소리예요. 내가 어찌하겠어요? 마셔야지 라고 하는 그냥 술이나 마시자 뭐 이런 체념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체념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은 물론 얘가 지금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지만 왜 이 술을 마시는 게 체념적 태도냐면 일시적 해소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면 그때는 좋은데 술 마시고 나면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술 드시는 거 혹시 봤어요? 술 마실 땐 되게 기분 좋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약간 숙취가 있어요. 속도 안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 해소라는 게 한계예요. 이걸 우리가 한계라고 봐요. 왜 한계예요? 청산 바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시적 한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나를 붙잡아서 내가 그냥 술로 시름을 달랜다라는 체념적 태도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누굴 잡는지 혹시 이 주체가 보여요? 없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누굴 잡는지 목적어를 우리가 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술이 임을 붙잡으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실현당한 여인의 마음에서는 술에게 임을 빼앗긴 화자. 그래서 실현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님이 맨날 술 마셔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은 1번의 해석을 많이 하죠. 1번의 해석. 자, 여기까지가 우리 8연까지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1연부터 8연까지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는 잘 정리되어 있죠? 지금 칸이 약간 밑으로 내려갔는데 해석 다 될 거예요. 자, 1연에서 청산에 대한 동경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다음 6연에서 바다에 대한 동경을 얘기해서 서로 대응된다. 그래서 청산의 공간과 바다의 공간이 대응되고 있고요. 5연과 6연의 순서만 바꾸면 각 4연, 1에서 4, 5에서 8까지 이렇게 4연, 4연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청산에서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되게 괴롭고 슬프고, 그죠? 현실에 대한 미련,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얘기하고요. 바다편에서는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 그리고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 마지막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로 끝맺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비애고 체념이고 애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시의 특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학습 활동에 있는 같이 봐야 되는 연계 작품들하고 문제들 생각할 거리들을 좀 볼 거예요. 어디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봅시다. 감사합니다.